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리나시타 교양대학의 서동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오늘 저의 강의 주제는 여러분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동문학과 식민지 국민의 기획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아동문학, 우리의 아동문학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제 작가가 있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있고, 그 외에 또 많은 우리의 그 아동문학 작가들이 창작을 하고 그걸 발표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아동문학이 형성됐다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들 많이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이제 안타까운 사연들도 조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이제 옛 이야기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전래동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마 제가 전래동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이렇게 떠오르는 몇몇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흥부놀부전, 또 아니면 뭐 혹부리 영감 이야기, 뭐 이런 작품들이 아마 떠오를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래동화라고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안타까운 이제 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은 그러한 우리가 이제 전래동화, 우리의 대표적인 전래동화라고 믿어왔고 또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많은 작품들이 실은 우리에 의해서 발굴되고 창작되고 새롭게 윤색된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오늘과 다음번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아동문학이 이제 발생을 처음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식민지 시대 때 우리의 아동문학, 그것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또 그것이 식민지 시대 때 어떠한 역할들을 해왔는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의 사진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행사지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 2세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제 행차를 나가는 이제 그러한 장면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이 행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영국의 모든 방송들이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방송을 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할 때 빠지지 않는 멘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영국의 여왕이 웨스트민스턴으로 사원으로 이 행차하는 이러한 이른바 세레모니, 행사라고 하는 것이 영국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아주 유서 깊은 역사라고 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멘트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멘트들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장면들을 실시간으로 실황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지요. 그리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영국 문화, 영국 역사, 영국 전통의 이제 말 그대로 힘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양들, 상징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그 대관식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왕실의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중요한 행사들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점은 영국 사람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가는 이러한 행차나 이러한 행사들이 1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영국 전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단기억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행사가 1000년 전부터 내려온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행사는 언제 처음 시작됐냐면요. 19세기에 와서야 이 행사가, 이러한 의식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1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럼으로써 그 영국 자국민들로 하여금
말 그대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죠. 예전에는 대영 제국의 그 찬란했던 역사, 그 화려한 역사들, 그럼으로써 자국민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19세기에 와서야 시작된 것이다. 이제 킬트죠. 여러분들 이 격자무늬의 옷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킬트는 흔히들 스코틀랜드의 전통 의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은 이 킬트도 마치 스코틀랜드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입어왔던 것이 아니라 이 킬트가 처음 등장한 게 18세기에 와서나 이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통 의상이 아닌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잊지도 않았던 것들을 마치 전통인 양 그렇게 홍보를 하고 국민들 하여금 그렇게 기억하게 만들었을까? 여기에는 이른바 근대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근대국가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우리가 민족국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민족국가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죠. 하나의 국가 단위,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 말 그대로 민족이죠. 단일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을 갖고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닐 것이고 뭔가 오래돼서 역사, 시간을 통해서 축적이 돼서 형성된 것이라고 믿을 텐데 그렇다면 그러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전통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에리 홉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세기 이후에 이른바 네이션 스테이트가 형성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른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그 전통이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국가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단결, 아니면 우리가 밀도라고 그러죠. 그 공동체의 밀도를 높이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 때 아주 대량으로 전통들을 만들어 왔다. 그래서 그거를 에릭 홉스원 같은 학자들은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통뿐만이 아니라 이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민족 또는 국민이라는 개념도 이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야. 우린 같은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이 민족이나 국민이라는 개념도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말 그대로 발명된 어떤 개념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독일, 프랑스 이렇게 딱 있던 것이 아니었죠. 그때는 이제 국경 자체도 매우 불분명했고요. 우리는 어떤 한민족이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도 그렇게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대국가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면서 이 민족이라는 개념들이 매우 왕성하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는 한민족이야, 같은 민족이야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베네딕트 앤더슨 같은 사람들은 이런 민족이나 국민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개념으로 해서 하나의 국가 공동체가 형성된다라고 봤을 때 이런 걸 어떻게 말을 하냐면 상상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민족이나 국가라는 개념은 원래 없던 거니까요. 그런 게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거니까. 사실 국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만 하더라도 예전에 이른바 근대국가가 형성되기 전에는 왕과 백성의 관계였죠.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왕과의 관련 속에서 볼 때 매우 수직적인 그런 관계였고 왕에 대해서 매우 종속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어떤 것이죠? 국가와 관련해서 매우 수평적이고 또 더불어서 독립적인 주체들이죠. 수천 년을 백성의 인식으로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난 오늘부터 국민이야 이렇게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국민이라는 정체성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국민이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내고 국민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상상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민족이라는 개념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는 한민족이야. 우리는 단일민족이야. 우리는 단군으로부터 이어져 온 뭐 동일한 민족이야. 우리 보통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단일민족이야. 우린 같은 민족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리고 전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다라면 거기에는 뭔가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린 같은 민족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뭔가가 근거 없이 그런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한민족이야. 자, 근거는 뭘까요? 뭐 떠오르세요? 우리가 왜 같은 민족이지? 근거는 뭐지? 홍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단일 민족, 한민족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야. 뭐냐면 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은 핏줄이야. 한 핏줄이야. 그러면 제가 다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혈액형을 갖고 있어야 한민족인가요? 같은 민족인가요? 그렇죠. 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근거를 대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부족한 면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근거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어야. 한국말. 우린 역사 대대로 선조로부터 우린 같은 말을 써왔어. 그런가요? 그럼 만일에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외국인이 있다라면 그 사람도 역시 같은 한민족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어색하지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린 역사야. 우린 그동안 같은 역사를 함께 해왔어. 그렇습니까? 같은 역사를 함께 해왔던 그런 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삼국시대 우리가 뭐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도 야, 그래, 우리가 비록 삼국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본다라면 사실 민족이라는 이러한 개념, 그리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에릭 홉스홈이나 베네딕트 앤더슨이 말한 것처럼 말 그대로 그건 상상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상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동 때문입니다. 아동에 대한 생각도, 아동에 대한 관념, 아동관,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요. 과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아동을 바라보는 것과 100년 전 사람들이 아동을 바라보는 건 동일했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아동, 어린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될 아주 귀한 인격체지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고, 아마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 아동도 오늘과 같은 그런 아동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아동을 인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러죠. 애들을 너무 때리니까요. 애들을 너무 때리고 너무 함부로 하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해서 이날 하루만이라도 아이들을 좀 때리지 않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뭐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100년 전의 부모들도 자기 자식은 사랑을 했겠지요. 뭐 자식에 대한 사랑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건데 문제는 그 사랑의 방식이 달랐지요. 아이들은 말 그대로 미성년, 매우 미성숙한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훈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근데 그 훈육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과는 매우 다른 방식의 훈육이었을 겁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고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른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자행됐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 100년 전의 아동들은 사회적 시선에서 볼 때 이 아이들은 천덕꾸러기예요. 아직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말 그대로 미성숙한 자죠. 그래서 끊임없이 훈육을 해야 했고, 그리고 자기 몸을 좀 가눌 나이가 되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됩니다. 뭐 가사일부터 시작해서 뭐 산에 가서 나무를 캐오는 등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야 했을 겁니다. 근데 애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합니까? 놀고 싶어 하죠. 그럼 이제 부모 말 안 듣고 뭐 이렇게 놀러 나가고 그러면 또 부모들이 이른바 사랑의 어떤 그런 이름으로 뭐 쥐어받기도 하고 아주 심하게 혼을 내기도 하고 했을 겁니다. 아까 제가 훈육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보통 가는 데가 서당이었죠. 근데 오늘날처럼 아이들이 예쁜 옷, 깔끔한 옷을 입고 학교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정식적인 교육기관이 있고 거기에 가서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평등하게 교육을 받는 그런 일들은 100년 전에는 없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나마 서당이나 갈 수 있는 애들이 또 얼마나 있었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소장농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뭐 부모 일 돕느라고 뭐 공부의 중요성, 배움의 중요성 같은 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또 종살이를 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무슨 서당을 갔겠습니까? 예. 하루 세끼 먹는 것도 힘든 그 집안에서 무슨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겠어요. 예.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매우 천대받고 무시받던 그러한 아동들이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1900년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개화기라고 그러죠. 예, 원튼 원치 않든 외부의 이른바 서구의 문명과 문물들이 마구 밀물듯이 들어오던 때였고, 그러한 문명과 문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라움을 표시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서구의 문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말 그대로 뭐 기차가 들어오고 뭐 카메라가 들어오고 이런 어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온다라는 건 사람들에게 감각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감각의 변화를 야기시킵니다. 속도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1900년대 사람들에게 속도에 대한 감각. 그 속도 감각은 아마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속도의 감각과 뭐 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말을 타고 가는 그 정도의 속도, 또는 뭐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질 때 소가 이제 이렇게 쟁기를 끌지 않습니까? 뭐 그런 속도, 아니면 추나 추동의 그런 계절의 속도, 또 뭐 인력거 꾼이 뭐 끄는 뭐 그런 속도, 뭐 그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어떤 속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 앞에 거대한 쇳덩이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쇳덩어리가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내 눈앞에서 정말 번개처럼 이렇게 질주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기차죠. 예. 쇳덩어리가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도 무척 놀랐을 텐데, 그 크기나 그 이제 한번 이렇게 기적 소리를 내면 엄청난 소리를 내고, 말 그대로 그 일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속도로 내 눈앞에서 질주하는 저 기차를 봤을 때 사람들은 아, 서구 문물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 그대로 경이로움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놀라웠겠죠. 아, 이 조선 땅 밖에서는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러한 경이와 놀라움을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경부철도가라고 하는 노래로 지어서 부릅니다. 이게 1908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그 대중가요 같은 겁니다. 예. 근데 대중가요의 주제가 뭐냐면 그 철도예요. 너무나 놀라우니까. 근데 한번 잠깐 보시죠. 그 경부철도가의 일부인데요. 우렁차게 토해내는 기적소리로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가는 모습이
빨리 부는 바람의 형세 같으니 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르겠네. 노래 가사 같은 건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죠. 자, 지금 보니까 우선 소리가 나오죠. 기적 소리가 나오는데 우렁차게 토해내고요. 근데 그게 달려가는 모습도 나오고, 근데 그 달려가는 그 속도를 보니까 빨리 부는 바람의 형세 같기도 한데 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라잡을 정도의 속도. 즉 그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속도를 초과하는 어떠한 속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근데 이렇게 감각, 이른바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이른바 감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감각의 변화들은 뭐 관념적인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이제 감각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당시 이제 서구인들이 많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조선 사람들 눈에 서구인들은 정말로 신기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짐승이라고 묘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선은 뭐 피부색, 그렇죠? 피부색이 다르고, 뭐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의 색깔도 다르고, 이런 것들도 다르지만, 그래서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만, 문제는 그들 서구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거대한 신체죠. 그들의 거대한 신체는 굉장히 이질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바로 서구 문물의 힘이에요. 그 서구 문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거대한 신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건들. 근대 문물의 힘.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일본 사람들이 원래 육식, 고기를 안 먹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새나 뭐 조류나 물고기 같은 건 먹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소돼지, 닭 같은 거는 잘 안 먹었다 그러죠. 예. 그 안 먹는 이유가 일본에서는 이제 그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말 그대로 죽여서 먹는 것들을 금기시해 왔고, 그래서 육식 금지령이라는 것이 내려졌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오랜 시간에 거치면서 고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결한 음식.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영혼이 더러워진다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이른바 집단 기억이라는 것이 형성돼 왔습니다. 그래서 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매우 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백정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먹지, 뭐 일반 일본인들은 안 먹었다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일본이 기본적으로 이제 농경 문화다 보니까 주로 이제 곡물 위주로 이렇게 식사를 했었는데, 그랬었는데, 이제 일본도 우리보다 먼저 개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그 서구인들의 그 거대한 육체를 보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 육체만 거대할 뿐 아니라 힘도 거대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보다 예, 육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었고, 그런 강한 힘이 곧 그 서구에 대한 어떤 강한 이미지, 문명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일본 천황이 그랬답니다. 도대체 저 서구인들의 문명의 저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 아주 그들을 가만히 봤더니 고기를 먹더랍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먹더랍니다. 그래서 천황이 우리도 고기를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강해져야 되고, 이른바 부국강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군인들한테 이제 고기를 먹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금기시하고 혐오해왔던 음식을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먹어 하면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그래서 천황이 메이지 시대 때 천황이 먼저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먹었냐면, 고기가 이제 그들에게는 혐오 음식이다 보니까 얇게 썰어서 굽죠. 예, 우리가 이제 와규라고 하지 않습니까? 굽고 밥을 푼 다음에 그 밥 위에다 고기를 얹혀놓고 그 위에다가 온갖 야채들을 볶아서 이렇게 해서 덮어서 먹습니다. 왜 그렇게 먹는가?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고기가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죠. 예, 보이지 않게 해서 그나마 이제 혐오스러운 음식이니까 보이지 않게 해서 이렇게 먹게끔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덮밥, 돈부리죠.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육식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개화기가 되면서부터 서구의 문물들이 들어오고, 문물들이 당시 조선인들, 일반 민중들, 대중들의 인식들을 이제 바꿔놓는데요. 위생에 대한 관념도 생겼어요.
예. 왜 물을 끓여 먹어야 되고 왜 가려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길거리에 침을 뱉으면 안 되는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었는데, 그 변화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동입니다. 아동.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이라고 하는 존재는 100년 전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형편없는 인간이거든요. 성숙하지 못한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아동은 그렇게 천박하고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뭔가 좀 더 집중을 하고 존중하면서 바라봐야 될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당시 조선도 대한제국으로 이름이 바뀌죠.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으로 바뀌고,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뭔가 새로운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 이른바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부터 이제 근대 국가야 라고 해서 이렇게 모든 게 근대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근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근대 국가를 구성하는 이른바 구성원, 이른바 국민이 필요한데요. 자, 그러면 1900년도에 이 당시에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이제 구상을 하는데, 꼭 필요한 구성원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그 구성원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예. 그 당시 사람들 별로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대상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바로 아동입니다. 왜 아동이었을까? 왜 아동이었을까? 우리가 흔히 아동하면은 지금도 국어사전에 보면은 세 가지 정도 의미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의 존재. 또 하나는 18세 미만,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그런 존재. 또는 초등학생, 존재. 초등학생을 다니고 있는 그러한 존재를 보통 아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아동들에 대한 또 다양한 명칭들이 이 당시에 등장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아동은 그 당시 개화기 1900년도의 당시에 두 개의 큰 축의 키워드가 있었어요. 흐름이 있었어요. 시대적인 흐름. 하나는 낡은 것, 또 하나는 새로움. 이걸 우리가 그 당시 말로 바꿔 말하면 신구 대립. 새로운 것과 낡은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개화. 한쪽에는 완고. 개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죠. 완고라고 하는 축은 기존의 것을 끊임없이 완고하게 고수하겠다라고 하는 이 두 축. 그래서 개화는 문명, 완고하면은 기존의 것. 그렇죠? 이 두 개의 어떤 큰 대립항들이 있었는데, 이 대립항 속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이 개화 쪽에 포함되는 게 뭐 이성이나 문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이 완고 측에 해당되는 것은 낡고 이성이 아니라 광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명이 아니라 야만이 되는 것이고, 이런 두 축이 있었는데, 아동은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동은 새로움, 개화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동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존재고, 새로움의 존재고, 이른바 노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성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들은 이제 이른바 완고의 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립이 되는 겁니다. 충돌을 하고 있었는데, 아동이 선택된 이유에는 뭐 아주 명백합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새로운 국가에는 새로운 구성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인, 즉 기존의 것에 물들고 구습에 물든 사람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그 새로운 존재가 바로 아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낡은 것과 새로움의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었고, 아동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숙한 존재지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미성숙하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미성숙하니까 어떻게 교육하냐에 따라서 이 존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1900년대에 들어서 아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아동에게 임무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동이 아니라 1900년대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국가, 이른바 근대국가의 구성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국민,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근대적 주체, 근대적 주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근대적 주체가 되기 위한 이 아동의 임무는 뭘까? 첫 번째가 바로 근대국가의 구성원,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국민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국민이 태어나면 바로 국민이 아닙니다. 예. 국민이 되기 위한 여러 훈련들을 받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학교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조건들을 역시 학습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동일합니다. 그 당시 아이들도 근대적, 이른바 아동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인 새로운 지식들을 학습하고 그걸 또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임무가 있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른바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기억, 그걸 이제 국민의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그 국민의 기억이라고 하는 어떤 균질화된 그런 어떤 집단 기억들을 습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억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장치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단 기억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매개체, 다른 말로 매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아동을 위한 미디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미디어라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뭐가 중간에 있는가? 내가 있고 세계가 있고 그 가운데 미디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미디어를 다른 말로 윈도우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은 대부분 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세계를 인식합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건 매우 미약하지요. 한정돼 있죠.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를 인식합니다.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미디어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인식도 달라지죠. 사람이 달라집니다. 인간이 달라집니다. 뭐 아주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겠죠. 1980년대에 있었던 광주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1980년대 그 당시 사람들은 매우 불순한 사건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얻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광주에서 벌어진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죠. 의미가 달라집니다. 지금 매체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 1900년대 이 당시에 이제 이른바 아동을 위한 미디어들이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동을 위한 미디어라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동들이 읽는 서당에서 읽는 책이 뭐였습니까? 훈몽자회죠. 훈몽자회. 그 몽자가 무지몽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무지몽매한 자들을 깨우치는 게 훈몽자였어요. 이제 더 이상 무지몽매한 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을 근대적인 주체로 기르고 교육하기 위한 미디어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미디어들을 통해서 아동들은 국민이라는 것이 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서구의 새로운 근대적인 지식들을 또 배워나가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이른바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조건들을 채우고 국민의 정체성이 뭔지 이제 학습하는 이제 그러한 단계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미디어, 매체가 하나 나옵니다. 아동을 위한 매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볼 건데요. 그게 뭐냐면 최초의 근대적 잡지라고 알려진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라고 하는 잡지, 벌써 제목에서부터 소년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잡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의 종합잡지가 소년이에요. 이게 1908년에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근대 잡지 소년의 기획 의도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대적 주체 만들기, 이른바 근대적인 인간 만들기,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앞장을 딱 넘기면 그 기획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죠?
우리 대안으로 하여금 소년의 나라로 하라. 그리하려 하면 능히 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를 교도하리라. 소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나라가 아니지요. 예, 말 그대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말 그대로 근대적인 인간으로 키우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자라는 얘기죠. 아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천덕꾸러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인 겁니다. 자, 이제 소년의 이게 지금 잡지 1908년도에 나온 그 창간호 제 그 표지인데요. 앞장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소년이라고 크게 나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조그만한 글씨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리의 제국은 우리 소년으로 하여금 그 지력, 이른바 지혜를 키워서 역사를 한번 활기차게 찬란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세계 문화에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여기도 뭐 잠깐 나와 있지만 이 국민, 이 거대한 국민의 그런 국민으로 양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 대안으로 하여금 소년의 나라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이렇게 기획 의도를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앞장을 이렇게 넘겨보면은 예, 페터 대제 초상화가 나옵니다. 이 페터 대제는 러시아 황제입니다. 말 그대로 그 당시 러시아를 부흥시켰던 강성하게 만들었던 예, 표트르 대제, 페터 대제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죠. 예, 제국주의자입니다. 이 제국주의자의 얼굴을 초상화를 딱 보여주죠. 네, 그 다음에 이 소년의 내용을 보면 봉기리의 지리 공부라고 하는 예,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북극과 남극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여기 프랑스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옆에 주전자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은 뭐 일본해 이렇게 나와 있고 한반도 지도 모양이 나오네요. 토끼 모양을 한 또 뭐 호랑이 모양을 한 이런 지도들이 나오는데 이 소년에서 매우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리학입니다. 지리학. 말 그대로 우리의 아동들로 하여금 조선 밖의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공부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좀 쉽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프랑스는 주전자 모양이야. 뭐 한반도는 토끼 모양이야. 호랑이 모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매우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지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지도를 그리는 그런 학문이 아니죠. 여기에는 항해술과 또 측량술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과학이 결합된 지식입니다. 항해술과 측량술이라고 하는 과학이 결합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이 이 근대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알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지식에 대한 갈증. 끊임없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이 북극곰은 그냥 북극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위치가 북극이라는 게 더 중요하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북극은 인간이 해석해야 되고 도달해야 될 지식의 마지막 장소인 것이죠. 가장 가기 험한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이 지구 전체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렬한 파토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대한지지, 뭐 외국지지처럼 이 지도와 지리와 관련된 그런 책 광고들도 무척이나 많이 실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당시 100년 전 조선의 아이들이 소년이라고 하는 잡지를 펼치면서 아, 세계가 이렇게 생겼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알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우리의 알의 종착지는 어디까지인가? 끊임없이 아이들로 하여금 호기심, 지식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알아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희들을 근대적인 주체로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강렬한 그런 의지들을 예, 이러한 잡지들은 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또 소년에 나오는 로빈son 무인졸도 표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로빈슨 표력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파 거기 나오는 사파의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로빈슨 크루소 주인공이고요. 지금 이제 거친 파도를 이제 헤치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사파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는 매우 침착하고도 냉정한 시선으로 저 물길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서 물길을 헤아리고 파도를 헤아리고 길을 헤아리면서 말 그대로 새로운 장소들을, 대륙들을 탐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바로 이러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러한 인물들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 100년 전 아이들이 책장을 넘기면서 손에 칠 묻히면서 책장을 넘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정말 설레지 않을까요? 할머니 무릎팍에서 들었던 그런 옛날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이고 아이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모험심과 탐구심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사진이 굉장히 좀 문제적인 사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년의 창간호 첫 장을 딱 넘기면 제일 앞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자, 그럼 이 사진 속의 주인공들은 누굴까? 키 작은 아이는 고종의 아들이죠. 7번째 아들이고 11살의 나이에 일본의 인질로 끌려간 영친왕 이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오늘날 일본 정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안중근 의사가 저격을 했던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영친왕 이은의 스승, 태사자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왜 최초의 근대 종합 잡지인 소년, 그리고 아동을 근대적인 주체로 기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작했던 그 최남선이 만들었던 그 잡지에 첫 장을 넘겼을 때 나오는 그 주인공이 왜 이토 히로부미와 영친왕 이은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진이 말하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또 그 당시 독자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이들은 로빈슨 크루소를 통해서 근대적인 인간, 근대적인 주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상상 속의 인물들이죠. 가상의 존재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영친왕은 누굽니까? 살아 움직이는 실제 인간이죠. 그리고 옛부터 왕자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로망 아닙니까? 아이들에게는 로망과 같은 존재인데 그 영친왕 이은을 보면서 아이들은 근대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새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어떤 실제적인 모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말 그대로 아이들의 로망과 같은 이 근대적인 주체, 일본에 가서 이 영친왕 이은이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한학을 배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새로운 근대적인 지식을 배웠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이 영친왕 이은이 이른바 근대적 주체였던 모델 같은 것이 됐을 텐데 문제는 그 옆에 서 있는 이토 히로부미가 마치 무엇처럼 보입니까? 단순히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마치 영친왕 이은, 이른바 근대적 주체가 모방해야 되고 나중에 어떠한 인물이 됐을 때 어떤 인물이 돼야 돼? 그 모델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영친왕, 이른바 근대적 주체가 이루어내야 될 어떤 미래의 모습으로 이 이토 히로부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둘의 모습은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포즈도 비슷하고요. 또 영친왕 이은은 이토 히로부미도 교육을 받아서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이제 여기에 좀 슬픈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1900년대 들어서 아이들이 아동이라고 하는 존재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국가체제, 어떤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으로 호출이 됐지만 그 호출된 아이들이 모방하고 따라야 될 그 모델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일본 제국주의자였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사진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아이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아, 나도 영친왕처럼 돼야지. 아니면 아, 근대적인 인간, 새로운 인간, 그런 이런 모델이구나. 이토 히로부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진은 청일전쟁 때 그 아산 전투의 그 장면을 이제 4.85 서양인이 그린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좀 일장기하고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는데 공교롭게도 영친왕과 이토 히로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과 일장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이 뭔가 이렇게 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년의 잡지를 펼치면 목차 앞에마다 매 호마다 저 사파가 저 그림이 또 박혀 있습니다. 말을 타고 칼 차고 달리는 일본 순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저 모습이 뭡니까? 말 그대로 근대인의 모습입니다. 근대인의 모델들인 것이죠. 그래서 아동들은 100년 전의 아동들은 원튼 원치 않든 이런 잡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모방해야 될 근대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겠지요. 이건 지금 청춘, 1914년도에 나온 청춘이라고 하는 잡지의 표지인데요. 이게 창간호입니다. 창간호 표지를 보면 지금 청년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18세 미만까지는 다 아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소년이 저 맹수인 호랑이를 다스리고 있죠. 예. 근데 재미난 게 그 다음에 제6호에 나타나는 이 청춘 표지를 보면은 호랑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포효하는 그런 호랑이가 아니라 마치 집안에서 기르는 반려견처럼 아주 얌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끼가 등장합니다. 토끼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봉기리의 지리공부에서 봤지만 토끼는 한반도의 지도를 표상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동물 아닙니까? 일본의 지리학자 교토 분주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반도의 지도를 모양을 토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 온순하고 나약한 존재. 어떤 식민사관의 한 영역이 돼버린. 근데 어쨌든 그 토끼가 이제 등장을 하고 호랑이는 더 이상 포효하지 않습니다. 아주 얌전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가면은 그나마 그 호랑이마저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온통 토끼뿐이죠. 이제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한반도는 호랑이가 표효하는 그런 한반도의 지도 모습이 아니라 토끼의 모습으로 안착이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나라 모양 딱 하면은 호랑이를 떠올려 본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끼라고 늘 배워왔기 때문에. 토끼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좀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그 정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마모토 다다시부로라고 하는 일본의 사업가가 있는데요. 그 사업가가 호랑이를 사냥하는 그 수렵기를 쓴 거를 이제 정호기라고 하는데 이게 1917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제 걸쳐서 일어난 그 수렵기를 쓴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호랑이가 이제 사라진다라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 사파 속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호랑이가 정말로 이제 멸종을 하죠. 근데 그 멸종을 하게 된 그 중요한 사료 가운데 하나가 정옥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1917년 뭐 요 당시에 그 표면적으로는 이제 해수구제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해로운 동물들을 이제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이고 민가에 피해를 입히다 보니까 저걸 이제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폈고 그런 정책에 따라서 호랑이나 표범들을 이제 마구 사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어쨌든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그 내면적인 또 다른 이유로는 개인의 소영웅심 또는 부를 과시하거나 아니면 일본군의 사기를 진작하거나 결국에는 일본 제국의 힘을 과시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하는데요. 원래 일본에는 그 호랑이가 없다고 그러죠. 일본 생태계의 정점에는 늑대라고 합니다. 늑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이 호랑이 사냥은 일종의 로망입니다. 뭐 자신의 정말 부를 과시하는 걸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용맹성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일본 제국의 힘을 어떤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때 야마모토 다다시부로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 사람들 또는 외국 사람들이 호랑이, 뭐 표범 이런 사냥을 하러 왔다고 그러죠.
근데 아시다시피 호랑이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동물이죠. 뭐 산신령, 산군,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려왔고 어떤 조선의 어떤 정기 뭐 이런 거와도 매우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남선 씨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한국에는 호랑이 애가 너무 많다.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호담국,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그래서 호담국이라고 불렀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책은 이제 정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기도 했는데 문제는 호랑이 사냥을 실제로 이제 그게 정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 저 총을 들고 있는 수염난 남자가 야마모토 다다시 부로라고 하는 사람이 호랑이를 이렇게 사냥을 했죠. 표범도 사냥을 하고 그 기록에 따르면 뭐 1917년부터 한 8년 정도, 한 25년까지 호랑이를 한 90몇 마리를 죽였고 표범은 500마리를 넘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6년도 잡지의 기사에 보면 그런 기사가 나와요. 조선의 호랑이 뭐 멸종되었는가. 그래서 그 기사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 북쪽의 오지가 아니고서는 호랑이 그림자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뭐 영화 우리가 대호도 있죠. 거기도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호랑이가 이제 멸종이 되죠. 근데 어쨌든 이 다다시부로가 이 호랑이 사냥을 하고 표범 사냥도 하고 이렇게 사냥을 해서 심지어 나중에 제국 호텔에 일본 여러 인사들을 저명 인사들을 모아놓고 호랑이 고기 시식회를 벌입니다. 그래서 뭐 삶아도 먹고 회로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먹는데 지금 보는 거는 그 당시 그 시식회에 왔던 사람들의 방명록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아마 그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을 쓴 시문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 시문의 맏형이 있는데요. 심천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진에 여기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기자인데 이 사람도 이제 가서 시식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19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생각들, 기존의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요동치기 시작을 했고 새로운 관념들, 새로운 감각들이 사람들이 갖게 됐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동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들을, 새로운 기억들을 하게 됐고 거기에는 근대국가라고 하는 것, 새로운 문물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매우 미쳤고 그래서 우리의 아동들이 근대적인 인간, 근대적인 주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 미디어들 또 교육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모방해야 될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일본인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일제로 넘어가는,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시점들과 오버랩되고 있었다. 그 정도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아동문학을 갖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